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열심히 진도 나가야 해서 제 아바타한테 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부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요. 바로 2부 점화 이론으로 넘어가서 점화 효과의 무지막지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학기 나모구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빨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다들 기억나시지요? 지난주 수업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팔짱 끼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라고 말하듯이 우리 매장, 우리 브랜드를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에게 처음에 작은 예스를 받아내고 작은 노력과 땀을 흘리게 하면 고객이 우리 매장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문턱을 넘은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감동과 만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혹은 개인 매장에서도 이 두 법칙은 알고 계시면 고객 응대에 훨씬 여유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고객 만족에 대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객을 계속해서 만족시키려 하면 그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고객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감동이었던 것이 오늘은 당연한 것이 되고 내일은 왜 이것밖에 안 해주지? 라는 불만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단골 관리는 계속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B.F. 스키너가 증명한 간헐적 강화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키너는 쥐를 상자에 넣고 레버를 누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상자의 쥐는 레버를 누를 때마다 항상 먹이를 줬습니다. 비상자의 쥐는 레버를 눌러도 무작위로, 즉 간헐적으로 먹이를 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항상 먹이를 받던 A상자의 쥐는 배가 부르면 레버 누르기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먹이를 받던 B상자의 쥐는 먹이가 나오지 않아도 혹시 이번에는 하는 기대감 때문에 먹이를 준 후에도 미친 듯이 레버를 눌러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 게임 아이템 뽑기, 그리고 우리가 소셜미디어 새로 고친 버튼을 멈추지 못하는 중독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단골 고객 관리에 적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여러분의 다음 놀라움을 예측할 수 없게 하지만 기대하게 만드십시오. 어떤 날은 제품으로, 어떤 날은 감동적인 서비스로, 어떤 날은 작은 손편지나 선물로 말입니다. 항상 주지 말고 가끔씩 예상 못한 타이밍에 터뜨리십시오. 스키너의 쥐 실험에서 열심히 레버를 누르는 쥐 기억하시죠? 간헐적으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터뜨렸을 때 확실한 효과를 거둔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단골 관리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고요? 먼저 우리의 서비스에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불만스러운 요소를 모두 제거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부터 고객의 불만스러운 요소가 모두 제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후각입니다. 고객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거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브랜드의 컨셉과 일치하는 매력적인 향기가 납니까? 혹은 불쾌한 냄새가 납니까?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둘째, 청각입니다. 매장의 분위기를 지배하죠. 지금 우리 매장의 음악이 타겟 고객과 원하는 분위기에 맞습니까? 10대 타겟의 매장과 40대 타겟의 매장 음악은 달라야 합니다.
볼륨은 적절한가요? 고객의 감각을 자극하는 의도된 소리가 있습니까? 셋째, 시각과 프레이밍입니다. 고객이 보는 모든 것이죠. 메뉴판이나 웹사이트가 100가지 메뉴를 나열해서 고객을 괴롭히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베스트 5처럼 선택을 돕고 있나요? 메뉴 이름이 긍정적 프레임으로 작성되었습니까? 지방 25% 삼겹살이 아니라 육즙 가득 75% 살코기 삼겹살처럼 말입니다. 넷째, 촉각입니다. 고객이 만지는 것이죠. 고객이 만지는 문손잡이, 메뉴판, 식기, 포장재가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합니까? 싼 티 나는 플라스틱 식기를 쓰는지, 묵직하고 깨끗한 자기 그릇을 쓰는지에 따라 고객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리추얼입니다. 고객을 참여시키는 것이죠. 고객이 스스로 참여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소스는 직접 부어 드시면 더욱 바삭합니다 라거나 드립백을 1분간 기다렸다가 빼주세요 처럼 간단한 가이드 하나가 강력한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우리 가게는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제공합니까? 비 오는 날 작은 쿠키를 서비스한다거나 N번째 방문에 감사 쪽지를 건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분 매장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아침 체크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헐적이며 예상치 못하고 시기적절한 작은 선물로 단골 고객에게 감동을 선물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골 고객을 구경꾼에서 작은 예스를 받아내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부담 없이 우리의 권유를 들어주게 만들었죠.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단골 고객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은 고객의 참여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케아처럼 자신의 땀이 들어가든가 정성이 들어가면 그 물건에 혹은 그 브랜드에 애착이 커지게 되는 거죠. 또한 BMW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브랜드의 장점 딱 한 가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로써 단골 고객으로서 문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게 된 셈이죠. 고객 스스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우린 리추얼과 이벤트를 통해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불만스러운 점을 제거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만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늘 최선을 다하다 보니 늘 오버를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해서 나중엔 오히려 고객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도 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곤 하죠. 그래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되 안정적인 우리 매장의 서비스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간헐적이며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로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간헐적 강화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객에게 시종일관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또 이상한 문제를 제기하죠. 행동경제학에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인데 또 너무나 중요한 이론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매번 이론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매번 맨날 중요하다고 꼭 아셔야 한다고 맨날 강조를 해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참 어쩌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그리고 더 즐겁고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훌륭한 학자들이 힘들게 밝혀낸 주옥 같은 지식을 우리도 이 정도 노력은 해서 공부하고 써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삼천포로 암튼 포인트는요.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시종일관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나갈 때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심지어 그 매장 문 밖에 나가면서 싫어하는 사람을 보기라도 하면 사람은 그 매장을 다시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5만 원 걸겠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피크앤드 법칙만 끝나면 점화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살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1초 1초를 느끼고 있죠. 아, 지금은 흥미롭네. 아, 지금은 좀 지루하네. 이 자아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기억하는 자아는 과거를 회상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오늘 강의가 끝나는 순간 지난 수업 시간의 경험을 평가합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 아, 그거 정말 유익했어. 라고 말이죠. 문제는 이 두 자아 중에 누가 우리의 미래 행동, 즉 다음에 저 브랜드를 또 이용할까를 결정하느냐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자아는요, 압도적으로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경험하는 자아가 수업 시간 내내 행복했더라도 기억하는 자아가 마지막 1분에 불쾌했다면 그 경험은 나쁜 경험으로 요약됩니다. 반대로 경험하는 자아가 수업 시간 내내 고통받았더라도 기억하는 자아가 마지막 순간에 감동했다면 그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 재편집됩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폭군과도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폭군은 그 경험의 평균이나 총합, 혹은 그 경험이 얼마나 길었는지 길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오직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경험 도중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가장 마지막 순간.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해서 전체 경험을 멋대로 요약하고 평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이 이론을 증명한 조금은 고통스러운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1993년 카너먼과 그의 동료들은 이 기억의 폭정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기억이 고통의 총 시간을 무시하고 오직 피크와 엔드에만 의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아주 고통스러운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60초의 짧은 고통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60초 동안 아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고통의 피크가 섭씨 14도, 그리고 엔드, 즉 끝마칠 때도 섭씨 14도로 끝난 거죠. B그룹은 90초의 긴 고통을 체험한 그룹입니다. 이 B그룹은 60초 동안 똑같이 섭씨 14도 물에 손을 담그고 있다가 그대로 끝내지 않고요. 추가로 30초간 1도 올라간 물,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덜 고통스러운 물에 손을 더 담그게 했습니다. 이 그룹의 고통 피크는 섭씨 14도였지만 엔드는 덜 고통스러운 섭씨 15도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B그룹이 고통을 경험한 총 시간은 90초로 A그룹의 60초보다 훨씬 깁니다. 고통의 총량도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둘 중 하나를 다시 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험자의 무려 80%가 B그룹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기억하는 자아는 90초라는 길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A그룹은 섭씨 14도의 고통으로 끝났다고 기억했습니다. B그룹은 섭씨 14도의 고통이 있었지만 섭씨 15도라는 나아진 상태로 끝났다고 기억했습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경험의 마지막이 조금 나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고통의 총량이 더 컸던 경험 전체를 긍정적으로 왜곡하고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너먼은 의사인 도널드 레델마이어와 함께 실제 병원에서 이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1996년의 일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암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재검진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고통의 기억 때문에 재검진을 기피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장 내시경 환자 682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환자들은 검사를 받는 내내 60초마다 고통의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A그룹은 표준 절차대로 검사를 마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구를 바로 뺐습니다. B그룹은 피크앤드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고통이 가장 심한 직장 부위에서 의도적으로 기구를 1분에서 3분간 더 삽입한 채로 놔뒀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불쾌하지만 기구를 움직일 때의 최고조의 고통보다는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과는요? B그룹 환자들은 객관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5년 뒤 재검진율을 추적한 결과 B그룹의 재검진율이 A그룹보다 10%나 더 높았습니다. 자, 이제 이 피크앤드 법칙을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멋진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수는 발생합니다. 주문이 늦게 나오거나 음식이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부정적인 피크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 순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동경제학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행동경제학이 이야기하는 아주 예상치 못하였지만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요, 고객이 멋진 레스토랑에서 기대치 못한 부족한 서비스를 경험을 했지만 그 이후 레스토랑의 훌륭한 대처를 경험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도 경험하지 않은 고객보다 오히려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서비스 회복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한번 피크앤드 법칙을 적용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이 1시간을 보낸 고객의 기억에는 특별한 피크가 없습니다. 그냥 괜찮았어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음식이 늦게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고객에게 매니저가 달려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황을 즉각 해결해주며 예상치 못했던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시다. 고객의 기억하는 자아는 어떨까요? 중간에 부정적 피크는 이 감동적인 해결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긍정적 피크에 의해 덮어쓰기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마지막은 분노가 아니라 감동과 대접받음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정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요? 그러니 어떤가요? 컴플레인은 위기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컴플레인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객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긍정적 피크를 심고 마지막을 감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회복의 역설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컴플레인 고객을 10년 단골로 만드는 BLAST 응대 템플릿을 드리겠습니다. BLAST입니다. 첫째 B, Believe입니다. 고객의 말을 논박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손님은 괜찮다던데요. 이건 최악의 응대입니다. 고객의 감정을 100%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둘째 L, Listen입니다. 말을 끊지 말고 고객이 모든 불만을 쏟아낼 때까지 경청하십시오. 왜 그런지 변명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씀은 저희가 드린 음식이 너무 짰다는 것이죠? 라고 요약하며 확인하십시오. 셋째, apologize입니다. 유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즉각 사과하십시오. 변명 없는 사과가 핵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백한 저희의 실수입니다.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넷째 S, satisfy입니다. 여기가 피크를 만드는 지점입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메뉴는 당연히 즉시 다시 조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놀라움, 즉 긍정적 피크를 터뜨리는 겁니다. 기다리시게 한 죄송한 마음에 저희가 신메뉴로 개발 중인 디저트를 미리 한번 대접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은 오늘 식사 금액의 20%는 저희가 즉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처럼 예상 밖의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마지막 T, Thank입니다. 이것이 엔드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컴플레인을 선물로 규정하십시오. 사장님, 오늘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응대한다면 고객의 기억은 중간에 불쾌했던 경험을 삭제하고 이 최고의 순간과 환상적인 마지막만으로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조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골을 만드는 기억의 설계도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부 생존의 무기, 점화 이론입니다. 이 점화 효과, 영어로는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이밍 이펙트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늘상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간의 행동을 설계하고 선택을 설계하는 등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어쩌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무기, 점화 이론 프라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점화란 무엇일까요? 점화 효과란 먼저 접한 정보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음에 접하게 될 정보의 해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코끼리, 즉 우리의 빠르고 직관적이며 무의식적인 뇌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점화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노란색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면 여러분은 텔레비전보다 바나나라는 단어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노란색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뇌 속 바나나라는 개념을 미리 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혹은 초록색 병을 얼핏 본 사람은 하이네켄이나 스프라이트를 더 쉽게 떠올리죠. 이것이 단순히 단어 연상 게임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점화는 우리의 판단과 물리적 행동까지 조종합니다. 1996년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존 바그 교수는 이 무서운 힘을 증명하는 고전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문장 만들기 테스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그룹에게는 그는 주름진 얼굴을 가졌다. 플로리다는 은퇴의 도시다. 오래된 같은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노인과 관련 없는 중립적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게 했죠. 테스트가 끝난 후 바그 교수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복도를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문장 만들기는 가짜 테스트였습니다. 진짜 실험은 그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인 관련 단어에 점화된 A그룹은 B그룹보다 복도를 걸어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인이라는 단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도, 자신이 느리게 걷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점화시킨 것입니다.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감각은 더 강력한 점화 도구입니다. 1999년 영국의 심리학자 에드리안 노스 교수는 실제 마트에서 놀라운 실험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장의 배경음악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감각 정보가
고객의 실제 구매 선택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는 한 와인 매장에서 프랑스 와인과 독일 와인이 나란히 진열된 코너에서 실험했습니다. 두 와인의 가격대와 품질은 비슷했죠. 그리고 2주 동안 매일매일 배경음악을 바꿨습니다. 어떤 날은 전형적인 프랑스 샹송을 틀었고 어떤 날은 전형적인 독일 민속 음악을 틀었습니다. 결과는요? 프랑스 샹송이 흘러나온 날 와인 판매량의 77%가 프랑스 와인이었습니다. 독일 민속 음악이 흘러나온 날 와인 판매량의 73%가 독일 와인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실험이 끝난 후 쇼핑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배경음악이 당신의 와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고객의 86%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배경음악에 맞춰 지갑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화 이론의 무서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점화 효과를 잘 활용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당장 내일부터 이 점화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게와 웨브사이트에 숨어 있는 점화 스위치들을 점검하는 점화 체크를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고객의 생각을 점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메뉴판이나 상세 페이지를 보세요. 그냥 닭튀김 15,0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면 할머니의 비법으로 튀겨낸 황금빛 닭튀김이라고 쓰여 있나요? 보이시죠? 할머니는 정성을, 비법은 특별함을, 황금빛은 맛있음을 점화시킵니다. 웹사이트 버튼은 어떻습니까? 제출이라고 쓰여 있나요? 제출은 일과 복종을 점화시킵니다. 안 됩니다. 나만의 여정 시작하기 또는 내 혜택 바로 받기라고 써야죠. 모험과 이득, 주도성을 점화시키는 겁니다. 고객을 응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싼 건 이겁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싼이라는 단어는 낮은 품질을 점화시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겁니다 라고 말해야죠. 현명함, 스마트한 소비를 점화시키는 겁니다. 둘째, 감각을 점검하십시오. 고객의 무의식을 점화하는 겁니다. 아까 와인 실험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 매장의 음악은 어떤 고객을 점화시키고 있습니까? 빠른 템포의 팝은 빠른 회전율을 점화시킵니다. 조용한 클래식은 느긋함, 고급스러움, 그리고 높은 객단가를 점화시키죠. 후각은 어떻습니까? 시나본 빵집처럼 커피 볶는 냄새, 빵 굽는 냄새로 신선함과 따뜻함을 점화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락스 냄새가 나서 청결함은 점화하지만 혹시 식욕은 억제하고 있지는 않나요? 빨간색 할인 버튼은 긴급성과 흥분을 점화하고 파란색 로그인 버튼은 신뢰와 안정을 점화시킵니다. 셋째, 스토리를 점검하십시오. 고객의 의미를 점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Cut the Rope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좋은 재료를 씁니다. 이건 사실이지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죠. 저희 아버지가 30년간 매일 새벽 4시 가락시장에서 직접 떼어온 재료만 씁니다. 이것이 스토리입니다. 진정성과 신뢰를 점화시키죠. 작은 가게일수록 이 창업 스토리, 재료 스토리는 가장 강력한 점화 무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을 점화시키는 마케팅의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점화 이론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는 리더가 바로 조직의 수석 점화자가 됩니다. 리더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리더는 24시간 내내 조직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존재입니다. 리더의 짧은 한마디, 무심한 행동, 그리고 리더가 만든 사무실 환경까지도 직원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성과를 점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점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의 기대가 직원들의 현실을 점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더의 기대는 실제 행동과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로젠탈의 피그말리온 실험처럼 리더의 긍정적 기대는 성장을 점화하고 반대로 부정적 기대는 골렘 효과로 성과를 억누릅니다. 즉, 리더의 기대가 결국 조직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무엇을 점화시켜야 할까요? 돈이 아닌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피그말리온 효과로 직원의 잠재력을 점화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직원이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연료는 무엇일까요? 보너스일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대학의 기부금 모금 콜센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콜센터는 최악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졸업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을 요청했지만 93%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거절당하는 일에 지쳐 동기부여가 최악이었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A그룹은 그냥 뒀습니다. B그룹에게는 이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받은 수의 학생이 쓴 감사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C그룹에게는 그들이 모은 장학금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수의 학생을 실제로 데려와 직원들과 단 5분간 대화하게 했습니다. 한 달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그룹과 심지어 감사 편지를 읽은 B그룹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분간의 대화를 나눈 C그룹은 통화 시간이 242% 늘어났고 그들이 모금한 기부 모금액은 무려 271% 폭증했습니다. 이 리더는 돈이 아니라 의미를 점화시켰습니다. 나의 일이, 이 지루하고 거절만 당하는 나의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직원들의 태도가 폭발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를 점화시킵니다. 하지만 리더가 환경으로 엉뚱한 것을 점화시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리더가 아무리 의미와 기대를 말로 점화하려 해도 환경이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네소타 대학의 캐슬린 보스 교수팀은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실험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돈을 점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돈 관련 단어로 문장을 만들게 하거나 컴퓨터 화면 보호기에 달러 지폐 이미지를 띄워놓는 식이었죠. 그런 다음 우연히 동료가 연필을 쏟는 상황을 만들거나 어려운 과제를 주며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요, 돈에 점화된 그룹은 중립그룹보다 개인주의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혼자 일하며 끈기를 보였습니다. 이건 긍정적 효과죠. 하지만 연필을 쏟은 동료를 덜 도와주었고 동료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인데 우리 팀은 왜 이렇게 협력을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사무실 벽에 커다랗게 붙여놓은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 성과급 200%라는 포스터가 그들의 이기심을 매일 아침 점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협력을 원한다면 조직의 언어에서 돈 이야기를 치우고 의미와 가치를 점화시키십시오. 최악의 점화는 공포입니다. 리더가 직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겁을 주는 비인격적 감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그 상사의 나쁜 행동은 중간 관리자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태도는 팀원들에게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에머빌 교수는 조직에 창의력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리더의 부정적 피드백과 공포 분위기 조성임을 발견했습니다. 리더가 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 라고 호통치는 순간 그 호통이 바로 창의력을 죽이는 점화 스위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직원은 없습니다. 리더의 나쁜 행동에 점화된 나쁜 직원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부장님들, 팀장님들은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과 공포의 스위치를 끄고 의미와 와 성장의 스위치를 켜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그말리온 대화법을 쓰십시오. 기대를 점화하는 겁니다. 이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실수를 점화시키는 말입니다. 대신 이건 오님의 꼼꼼함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라고 말하십시오. 꼼꼼함이 점화되어 자기 효능감이 상승합니다. 오에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네 능력이라면 A까지도 가능했을 텐데 혹시 B에서 막힌 부분이 있었나? 라고 말하십시오. 높은 기대치를 상기시키면서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겁니다. 둘째, 의미 점화 질문법을 쓰십시오. 1대1 미팅 때 써먹는 겁니다. 이번 주에 뭐 했어요? 라고 묻지 마세요. 감시를 점화시킵니다. 대신 이번 주에 한 일 중에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라고 성취를 점화시키십시오. 다음 주 계획은 뭐예요? 라고 묻지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할 일 중에 우리 고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으십시오. 고객 중심과 Y를 점화시키는 겁니다. 셋째,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사무실 벽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매출 목표 그래프와 경쟁사 현황판이 붙어 있나요? 그건 돈과 경쟁을 점화시킵니다. 그걸 떼어내고 우리의 미션, 고객의 감사 편지, 팀원들의 성공 스토리를 붙이십시오. 의미와 와, 성장이 점화됩니다. 회의 시간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까? 비용, 실적, 마감, 문제. 아마도 우리의 현실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런 말들 대신에 성장, 학습, 고객, 기회, 우리라는 단어를 쓰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고객의 뇌리에 개념과 스토리를 심는 마케팅의 점화 장치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조직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점화 효과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점화 이론은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동기부여나 의지력이 있어야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은 반대로 말합니다. 행동이 동기부여를 점화시킨다. 여러분 스스로를 최고의 나로 점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야 마지막 컨텐츠가 나타난 것 같지요? 이 내용을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컨텐츠인 만큼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의 나로 점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스위치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단언이 아닌 질문으로 점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라고 긍정적인 단언을 외칩니다. 하지만 2010년 서던 미시시피 대학의 이브라임 세나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에너그램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그 전에 A그룹에게는 나는 이 퍼즐을 풀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문장을 쓰게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내가 과연 이 퍼즐을 풀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문장을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요? 질문을 했던 B그룹이
단언을 했던 A그룹보다 퍼즐을 41%나 더 많이 풀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단정은 현실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역시 난 안 돼 라며 쉽게 무너집니다. 뇌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를 못 느끼죠. 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려면 뭐가 필요하지? 어떤 장애물이 있지? 첫 단계는 뭐지? 이 질문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강력하게 점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점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질문으로 뇌를 깨웠다면 다음은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스탠퍼드 대학의 앨버트 벤두라 교수를 만나야 합니다. 벤두라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즉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뱀 공포증 극복 실험을 보시죠. 벤두라는 공포와 같은 뿌리 깊은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뱀 사진만 봐도 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뱀 공포증을 가진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학생에게 뱀을 만져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을 점진적으로 설계했죠. 1단계 뱀을 생각만 해보세요. 2단계 뱀을 멀리서 상상하세요. 3단계 안전한 유리창 너머로 실제 뱀을 지켜보세요. 4단계 벤두라 교수가 먼저 뱀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세요. 마지막 단계 두꺼운 장갑을 끼고 뱀을 만져보세요. 이 작은 성공의 반복이 학생의 뇌에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자기 효능감을 점화시켰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맨손으로 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가장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뱀 공포증을 극복한 이 학생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둠 공포증과 폐쇄 공간 공포증까지 함께 극복해버렸습니다. 하나의 작은 성공이 나는 뱀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넘어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기 인식을 점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화된 인식이 삶의 다른 영역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스위치는 환경과 의식으로 점화하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뇌를 깨우고 작은 행동으로 자기 효능감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환경과 의식입니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는 왜 항상 맨발로 무대에 오를까요? 패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점화 스위치입니다. 1993년 그녀는 공연 중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교만과 허영을 반성했고 그 자리에서 화장과 장신구를 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맨발로 최고의 무대를 만들었죠. 그녀에게 맨발이라는 행동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오늘 처음 무대에 선다. 라는 초심을 불러오는 강력한 점화 스위치, 즉 리추얼이 된 것입니다. 리추얼은 행동을 통해 마음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자기관리 도구입니다. 리추얼이 행동이라면 환경 중 가장 강력한 것은 OT입니다. 2012년 노스웨스턴 대학의 하조 아담과 아담 갈린스키 교수는 OT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바꾼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집중력을 요하는 어려운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A그룹에게는 이것은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말하며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B그룹에게는 이것은 화가 가운입니다. 라고 말하며 똑같은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C그룹은 그냥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결과는요?
의사 가운이라고 인지하고 입은 A그룹이 B그룹과 C그룹보다 집중력 테스트에서 오류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즉, 옷 자체가 아니라 그 옷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가 나의 태도와 능력을 점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차계 인지입니다. 행동과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지력뿐만 아니라 환경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고 집중력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리추얼도 만들고 옷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동을 미룹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뉴욕대학의 심리학자 피터 골피처는 의지력의 나약함을 극복할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상황이 행동을 자동으로 점화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바로 if then 공식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방학 때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A그룹, 의지력 그룹은 나는 방학 때 리포트를 열심히 쓰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B그룹, 실행 의도 그룹은 if then 이라고 구체적인 if then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지력에 기댄 A그룹의 리포트 제출 비율은 32%에 불과했습니다. if then 계획을 세운 B그룹의 제출 비율은 72%에 달했습니다. if then 계획은 여러분의 의지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특정 상황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불러오는 점화 스위치로 미리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자, 이 강력한 자기 관리 점화 도구들을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나를 만드는 자동 점화 시스템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질문으로 뇌를 깨우십시오. 나는 오늘 운동을 꼭 할 거야 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과연 오늘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뇌가 자동으로 응답할 겁니다. 아, 퇴근길에 짐을 챙겨야겠구나. 저녁 약속을 6시로 잡아야겠다. 등 뇌가 how to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2단계, 작은 성공으로 자기 효능감을 심으십시오. 매일 1시간씩 헬스하기 같은 목표. 안 됩니다. 너무 거창해서 이건 딱 실패하기 좋습니다. 대신 매일 퇴근 후 일단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라는 아주 작은 행동 1개만 성공시키십시오. 운동복 입기라는 작은 성공이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을 점화시켜 결국 여러분을 헬스장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3단계, if then과 리추얼로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if then 계획으로 자동 점화 스위치를 만드세요. if then, 그리고 리추얼로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나는 이 5분의 명상으로 평온함을 점화시킨다. 나는 이 커피를 내리는 행동으로 집중 스위치를 켠다. 마지막으로 차계 인지를 활용하세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파자마가 아닌 출근 복장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업무 모드가 점화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 여러분만의 승리의 넥타이, 자신감의 구두를 신으십시오. 최고의 나의 모습이 점화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모르는 나의 구매 심리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다 보니 조금은 벅차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운 이 수업의 주된 목표는 사람은 의외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이성적인 이유로 선택과 판단을 한다는 점을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연구 결과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행동경제학자들이 밝힌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신뢰가 가며 실제로 마케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기에 분명히 이 수업에서 제시한 방식들은 실전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지식들을 신뢰를 하고 어떤 지식들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고, 이 부분은 혼자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기에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연구해가며 필요에 따라서 연구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참 이 수업 들으신 후에 자유 게시판에 수업 후기, 내레이터와 진짜 사람 강의 컨텐츠에 대한 의견들 등등, 특별히 어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든가 어떤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등등 하는 수업에 대한 후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넘넘 수고 많으셨습니다.